나라사 이전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찾는 통일 통일이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대한통일 만세.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애국 유튜버 방톤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메시지는 바로 통일이 되겠습니다. 아니, 나는 별로 통일에 관심도 없고 통일 그렇게 원하지도 않는데 왜 통일을 하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가. 구독자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요, 이 대한민국이 재도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통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통일 얘기를 좀 진행해 볼 건데요. 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요즘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통일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인지 준비하신 영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이요? 네. 꼭 해야 되는 거? 남은 미래를 위해서라면 통일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일은 해야 되는 것 같고, 왜냐면은 역사적으로 또 이제 한 민족이니까 당연히 그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되면 좀 불안할 것 같긴 해. 안 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통일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지원도 해줘야 되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 세금도 많이 낼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방금 장면에서 보셨다시피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어느 좀 연세 지긋하신 분이 계신다면 엄청 놀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니, 우리의 소는 통일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다 같이 노래를 했는데 정작 인터뷰를 했더니 젊은 세대들이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4명 중에 2명은 통일을 바라지 않고 심지어 어떤 분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현실에 아마 지긋하신 분들은 좀 충격까지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좀 주제로 삼아봤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은 바로 통일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우리 대한민국 한번 살펴봅시다. 남북의 분단을 떠나서 남남 간의 갈등도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자, 여러가지 우리 주변의 갈등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일단 이념 간의 갈등이 있을 테고 또 세대 간의 갈등이 있을 겁니다. 자, 세대 간의 갈등을 얘기해보면 기성세대 분들은 젊은이들을 조금 한심하게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야, 너희가 산업화 해봤니? 너희 독일 가서 땅굴 파봤어? 너희 사우디 가서 모래바람 먹어봤냐고. 우리가 그렇게 피땀 흘리면서 산업화에 이룬 세상에 살고 있잖아. 너희 민주화 투쟁 해봤어? 눈 밑에 치약 바르고 철탄 속을 헤매 다니면서 화염병 던져봤냐? 우리가 이룬 민주화의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 이렇게 좋은 세상에 태어나서 감사할 줄 알아야지 배부른 소리 하지마. 힘내!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어.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 젊은 세대들을 바라보는 기성세대들의 입장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 입장에서 보면 조금 얘기는 달라집니다. OECD에서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최하위입니다. 이 행복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배를 굴던 사람이 보리밥을 먹으면 행복해집니다. 보리밥 먹던 사람이 쌀밥을 먹으면 행복해지고 앞으로 내가 더 노력하면 고기도 먹을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졌을 때 사람들은 행복이란 걸 느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고기 먹고 태어났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노력하면 기성세대들처럼 발전하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공식 자체가 깨져버린 것이 요즘 세대들이라는 겁니다. 옛날 기성세대분들은 잘 됐었지 않았습니까? 정말 노력해서 우리나라 산업화도 이루고 민주화도 이루고 그 이룬 것을 바라보면서 흐뭇하게 말년을 맞이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노력해도 꿈이 없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열광하는 게 무엇입니까?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대학이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인류 대학에 가면 성공이 보장됐었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대학? 나오면 뭐해? 이런 생각입니다. 자, 젊은이들이 가장 열광하는 이벤트가 뭡니까? 오디션, 연예인 되는 겁니다. 스포츠 스타 이런 게 아니고서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금수저로 가기 힘들다는 겁니다. 미국 브리클린에서는 흑인들이 비슷한 겁니다. 그들은 스포츠 스타나 유명 연예인 꿈꾸지 그게 아니면 신분 상승에 기회가 막혀버렸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경제적으로 정점을 찍은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누군가로부터 어느 경제 전문가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경제 전문가한테 우리나라 경제가 23년 이후에 얼만큼 발전할 수 있나라고 물으셨답니다. 근데 경제 전문가는 대답을 못했대요. 우리나라 경제, 지금 세계 경제도
테러다, 각종 위협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얼어붙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 24년들을 기대하는 건 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제2의 산업화, 제3의 산업화를 이룰 수 있는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미시적으로 경제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조금 더 넓게 거시적으로 바라본다면 거기엔 통일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통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이념 갈등은 해소가 되겠지요. 물론 통일이 된다고 진보가 사라지고 보수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진보하고 보수는 미국에도 있고 또는 일본에도 있고 어느 집단이나 다 있는 거지만 어떤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극단적인 갈등 이런 것은 자연스럽게 해소되겠지요. 왜? 아니 뭐 북한이 있어야 정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결국 남북 분단뿐만 아니라 남남 간의 갈등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통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통일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축하 선물로 기꺼이 포로들 내어드리겠나이다. 아신성주가 짐을 계속 놀라게 하는구려. 절대 내어줄 수 없다 할 줄 알았는데. 고구려와 백제의 우위를 위해서라면 무엇이 아깝겠사옵니까? 이번 회담에서 짐의 뜻이 그대의 마음을 움직였다니 참으로 다행이오. 예. 저 역시 대왕께서 백성들을 아끼시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깨달은 바가 크옵니다. 하여 저도 대왕께 한 가지 부탁드릴 일이 있사옵니다. 이 고구려 땅에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을 백제의 백성들을 돌려받고자 하옵니다. 설마 대왕께서는 자국의 백성들만 어여삐 여기시는 건 아니시겠지요? 좋소. 예상대로 만만치 않은 자로군. 내가 어렵게 결정한 일을 말 한마디로 자신의 공으로 보장하다니. 한발 양보를 하여 명분과 실리를 취하겠다는 속셈이로군. 저는요, 한국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역사를 더 알아가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평범한 학생이에요. 근데 제가 아는 어느 선생님이 그러시던데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과서에서 통일의 당위성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총 3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민족사적 이유, 두 번째는 인도주의적 이유,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와 관련된 이유 3가지로 압축을 하고 있다 하셨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민족주의적 당위성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얼마나 됐습니까, 여러분들? 반만년 역사라고 그러죠. 5천년 전에 우리나라가 고조선을 시작을 했고 반만 년 동안 몇 년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말입니다. 크고 작은 외침을 엄청 여러 번 받았습니다. 지정학적 위치가 되게 불리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강대국들한테 둘러싸여있지만 옛날에도 그 상황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중국, 일본, 막 러시아 이런 공격을 여러 번 받다 보면 보통은 다른 나라에 흡수되거나 동화되거나 민족성 자체가 사라져야지 어떻게 보면 정상인데 우리는 우리의 민족성을 지금도 잃지 않고 있다. 아니, 그 이유가 뭐냐? 힘이 뭐냐라는 거죠. 바로 대동단결의 민족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제의 감정기에 서시던 우리 그 민족주의의 학자분들이십니다. 정인보 선생님, 신채호 선생님, 박은식 선생님들은 각각 다른 표현으로 민족정신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리랄지, 낭랄지, 민족의 혼랄지 표현은 달랐지만 결국 그분들이 이야기한 그 실체는 하나라는 거죠. 우리만의 대동단결의 민족정신, 이것이 우리 민족을 천번의 외침에도 사그러지지 않는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민족정신이 없는 겁니다. 민족정신이 없는 현실에서 77년째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흔히들 얘기합니다. 광복 77주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일제로부터 35년 지배를 당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됐다? 맞아요. 광복. 빛을 다시 봤다?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독립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전 의구심이 듭니다. 자, 우리가 관복과 동시에 분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관복 77주년이자 남북분단 77주년째가 되는 해가 됩니다. 관복과 동시에 소련군이 밀고 들어와서 북쪽을 장악했고 한 달 뒤에 미군이 들어와서 남쪽을 장악합니다. 미소 군정 3년의 세월이 흐르고 우리는 원치 않았는데 강대국의 이념의 잣대 아래 우리가 이데올로기 전쟁을 대리전으로 치른 거예요. 소련의 무기를 받아서 미국의 무기를 받아서 왜 우리 민족끼리 싸워야 했냐 말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돼서 지금 77년이 지났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아직 독립한 게 아닙니다. 자, 자주 독립입니다. 국가가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거나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자주권을 행사하는 일, 이것이 자주 독립인데 글쎄요, 국가는 독립했을지 몰라도 우리 민족은 독립한 게 아닙니다. 왜? 민족 정신이 이렇으니까, 대동단결의 민족 정신을 이뤘으니까. 우리가 하나가 돼서 통일한 한국을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주 독립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도주의적 측면이 되겠습니다. 저도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 우리 역사를 재밌게 표현하고 싶고 웃기는 이야기를,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건 우리 역사에 웃을 일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행복한 일이 별로 없지 말입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제가 요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마음에 짐으로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님들이십니다. 일제시대 때 일어났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알아보기로 그분들의 평균 연령이 지금 95세 정도 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분들 말고도 우리의 슬픈 역사가 낳은 또 하나의 피해자분들이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진 채 우리 주변에서 통곡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산 가족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소중한 가족이 있다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간섭에 떨어져서 77년을 못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내 사랑하는 부모를, 내 사랑하는 자식을,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가족을, 부모님을 북에 놔두고 혹은 남에 두고 강제로 생이별한 이 역사의 피해자들을 누가 보듬어 주겠습니까? 준비하신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지 않길 바랐던 순간 북한의 동생은 눈물을 삼키며 언니를 위로합니다. 웃음이 되지자. 언니. 웃으라고. 오빠의 손을 한 번만 더 잡아보고 싶지만 남매는 결국 버스 창문을 사이에 두고 이별합니다. 평생 처음 본 아버지와 생이별하는 육순의 딸은 떠나는 버스를 쫓다 우열합니다. 생사도 모르고 살아온 지난 60여 년, 그리고 기약 없이 헤어져야 하는 현실이 이들에겐 가혹하기만 합니다. 또 만날 수 있잖아. 좋은 세월 올 거야. 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너무. 근데 이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88년부터 16년까지 다시 만나고 싶다 신청자가 13만인데 벌써 6만 명이 돌아가셨고 전화대를 보면 새로 신청한 분은 250명인데 사망자가 648명입니다. 이분들의 연세가 지금 96세 정도 되십니다. 그러니까 눈물 닦아드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던지는 질문. 그러면 지금 통일이 10년 안에 될지 100년 안에 될지 모르는데 언제 이분들을 만나게 해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선 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발전의 첫 단추는 저는 통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통일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통일을 하는 그 첫 번째 단추 과정은 이산 가족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급한 문제 아픔부터 해결해 드리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통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은 짠해요.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이 영상 시청이 끝나잖아요. 다 잊어요. 학생은 공부해야 되고 어머니는 육아해야 되고 그리고 직장인분들은 자기 생업에 돌아가서 다시 전쟁터 같은 직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싹 잊는 겁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경제적 당위성으로서의 통일입니다. 실익입니다. 기성세대 분들은요, 당연히 통일을 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은 갸우뚱합니다. 이걸 젊은이들의 나무라 해서 될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비교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민 1세대가 있습니다.
이민 1세대 분들은 외국에서 자리를 잡고 성공을 해도 한국에 다시 돌아옵니다. 아니면 돌아오고 싶어 합니다. 왜? 추억이 있고 친구가 있고 내 가족이 있고 내 청춘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민 2세대, 3세대들은 없습니다. 캐네디언이고 아메리칸입니다. 별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나라에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실적인 이득이 있으면 올 겁니다. 한국에 왔을 때 일자리가 보장된다라 할지 아니면 보다 나은 삶이 보장된다면 그러면 이민 2세대, 3세대들도 한국을 찾지 않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전후 세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단순히 뜨거운 가슴으로서의 통일만 강조하면 거기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통일을 하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다. 일자리도 창출되고 우리가 세계 중심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의 실질적인 팩트를 사실을 보여줄 때 젊은이들도 함께 수긍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일을 했을 때 어떤 경제적 이익이 있는지 실제 자료들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린 사진은 독도입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은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아야 될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북한도 우리 땅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독도에 이렇게 막 사랑을 쏟아붓고 집착을 하겠습니까? 왜 독도만 우리가 이렇게 바로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서 우리 땅인데 자꾸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어이없는 소리를 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독도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근데 일본은 그러면 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겠습니까? 외교적인 그런 좋지 않은 상황을 불사하고 바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독도에는 말입니다. 막대한 지하자원이 묻혀져 있다는 겁니다. 메탄 하이드레이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얼음인데 불이 붙습니다. 미래의 자원입니다. 지금은 석유가 있으니까 뭐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채굴 기술 이런 게 아직 완비가 안 돼서 지금 개발을 덜 하고 있는데 이제 석유가 고갈되는 우리 자손들, 우리 아이들의 세대에서는 이것이 미래를 대체하는 자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독도 이상으로 지하 자원과 지상 자원이 엄청나게 많은 곳이 바로 북한 땅이 되겠습니다. 자, 금 내장량은 15.8배이고 은 내장량은 4배. 북한의 주요 광물 자원 잠재가치를 계산해보면 남한보다 무려 23.9배가 되겠습니다. 그 돈으로 환전하면 7천조 원, 7천조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금이랄지 철광석, 턴스텐 이런 거 말고도 히토류라는 자원이 북한에 많이 내장되어 있는데 히토류가 뭐냐면 LCD, LED, 반도체, 스마트폰, 카메라, CRT, 형광램프, 하이브리드 자동차, 풍력, 태양력 발전, 원재료, 제어제로 사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히토류가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히토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말로 다오이 다오, 일본말로 센카쿠 열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중국하고 일본이 상당히 이제 좀 분쟁을 겪고 있는 지역인데 중국의 너부가 그 지역을 이제 조파로 들어갔다가 일본 군인에게서 이렇게 납포가 됩니다. 영해를 침범했다는 겁니다. 그 앞으로 주니까 중국이 협박을 한 게 너희 일본에게 우리 중국은 히토류 수출을 전면 금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본이 깜짝 놀라가지고 단 사흘 만에 풀어줬습니다. 최악으로 치닫던 중일 영유권 분쟁에서 일단 일본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센카쿠 혈도 즉 중국명 다오이다오 근처에서 일본 순시선을 들이받은 중국 어선의 선장을 일본 검찰이 석방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구속했지만 처분 보류라는 묘수까지 동원했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차 등 일본의 첨단 산업의 필수인 희귀금속, 히토류 공급 중단은 타격이 큽니다.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핫한 지하자원이 히토류인데 이 히토류가 북한에 매장되어 있는 양이 전세계 2위입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국가들이 북한의 히토류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만이 관심을 좀 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는 이렇게 셀 수 없는 지하 자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본력과 기술력이 떨어져서 그리고 이 불완전한 정권 때문에 누가 거기에 믿고 투자를 하고 개발에 들어가겠습니까? 놀려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자본이 만나면 우리는 자강을 이룬다. 한마디로 자주자 프로젝트가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북한에는 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지하자원뿐만 아니라 지상자원도 엄청날 겁니다. 그들의 값싸고 엄청난 노동력이 있을 테고 그리고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백두산의 금강산이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 지금 거의 방치 상태입니다.
이거 우리가 가서 개발해주고 발굴해준다면 이거 로마 유적지가 따로 없는 겁니다. 관광 수익 기대가 엄청난 겁니다. 이 자원을 그대로 둘 수 없다. 이 자원만 이용해도 우리는 엄청나게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인구화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나라 출산율이 현재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슨 얘기냐면 엄마하고 아빠가 있는데 자식을 한 명만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상 인구가 절반씩 줄고 있다는 겁니다. 제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보다 저출산인 국가는 없습니다. 전부 다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높습니다. 이거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이라고 계산을 합시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봤을 때 30년 뒤에 우리 인구는 2,500만, 60년 뒤에는 1,750. 제가 아는 어느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본인이 고등학교 때 한 반에 한 70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정확히 76원까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76원 친구가 농구부였다고 기억한다 하셨습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전화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이 친한 고등학교 교사한테 전화해서 한 반에 몇 명이에요? 그랬더니 30명.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선생님의 고등학교 때가 36년 전쯤 됩니다. 30년 안에 70명 교실 3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럼 60년 뒤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고성 한방교실에 몇 명이 되는 겁니까? 15명입니다. 90년 뒤에는 7명, 120년 뒤에는 3명. 과외를 하는 과외.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인구가 줄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이렇게 줄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남북한 통일 시 그 순간 인구는 8천만에 육박하고 우리나라 면적은 22만 제곱킬로미터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정도 치급의 나라가 어디냐? 딱 지금 영국입니다. 그 잉글랜드, 아일랜드, 웨일스 합친 정도가 22만 제곱킬로미터하고 8천만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플라잉급에서 슈퍼헤비급으로 덩치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수준의 나라가 되니까 G20이 아니라 G8 정도의 국가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내수경기의 활성화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가 주니까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인구가 1억은 돼야 뭐 좀 해볼만 한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고 자꾸 해외 시장에 눈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 해외 시장에 눈 돌리면 뭐합니까? 지금 전생의 경기가 얼어붙었는데 이것도 바로 경제적 차원의 이익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물류 중심 국가로의 성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어느 선생님한테서 들은 얘기인데 그분이 한 초등학생한테 우리나라 그려보세요 그랬더니 그 휴전선 이남의 대한민국을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대륙입니까 반도입니까? 당연히 반도라고 아실 테지만 섬입니다. 왜? 막혀있지 않습니까? 육로가 막혔습니다. 비행기로는 돌아갑니다. 바다로도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러시아의 송유관이 북한을 통해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돌아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면 원유랄지 천연가스 수입이 이 운송 비용이 줄다 보니까 자연히 기름값이 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삶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기름값이 싸지니까 말입니다. 아버님들 휘발유 값이 싸집니다. 차 운용비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버스 택시비가 낮아지겠지 말입니다. 물가가 안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쪽 유럽 끝에 있는 나라 영국이 있지 않습니까? 해저 터널 유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하고 중국을 따라서 이렇게 그 철도가 이어지게 되고 이것이 러시아 혹은 중국을 거쳐서 북한을 거쳐서 우리나라 부산까지 옵니다. 그리고 일본을 해저 터널이 뚫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쪽에 있는 영국부터 동쪽에 있는 일본까지 하나의 철도로 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중간에 있는 물류 중심 국가는 우리나라인데 그 이익을 우리가 고스란히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통일이 되면 이런 이익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통일 부담돼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통일 비용을 걱정하는 겁니다. 자, 통일 비용이 무엇이냐? 우리가 통일을 했습니다. 남한은 잘 살고 북한은 못 삽니다. 그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드는 비용을 통일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 통일 비용은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대하게 드는 겁니다. 그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 더 넓게 생각해보면 분담 비용이 통일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분담 비용은 뭡니까? 우리 이 분단되어 있는 이 상황 때문에 지출되는 비용을 분담 비용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우리 젊은이들 군대 가지 않습니까? 자, 남은 전체 인구 1.3%가 북한은 5%에 해당하는 인구가 군 복무를 치르게 됩니다.
근데 여러 선진국들 보면 0.5%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남성분들은 하는 일을 중단하고 원튼 원치 않든 우리는 1년 6개월간의 군복무를 치러야 됩니다. 그 상황 자체가 국가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볼 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이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남의 국방비가 33조고 북한이 1조 정도 됩니다. 34조입니다. 국방비가 획기적으로 줄지 않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직업군제, 의무병제가 아닌 무병제로의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고 좀 더 질 좋은 병력을 양산할 수 있고 다른 쪽에 재능이 있으신 분은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 그런 세상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분담 비용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의료비, 잉여 통일 교육비용, 대북 관련 기간 유지비, 통일 정책 관련 정부 행정 비용 등 이 분담 비용이 막대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통일 비용이라는 건 통일을 하고 나서 1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그 일정 기간만 드는 게 통일 비용이라면 여기 든 분담 비용은 언제 통일이 될지 모르는 통일이 올 그 순간까지 연구에 지속되는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비교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 비용보다는 분담 비용이 더 많이 드니 우리가 너무나 통일을 부담스러워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그래프를 보신다면 통일 비용이 말입니다. 국회 예산처에서 발표했는데 4,600조 정도 든답니다.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통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비용은 무려 1경 4,400조입니다. 그럼 4,600조, 4,400조, 4,000조끼리 퉁치고 얼마가 남습니까? 1경이 남지만입니다. 개이득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의 토지 회사 중에 골드만삭스라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우리가 통일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50년 이내에 프랑스랄지 독일이나 영국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통일되면 외국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엄청날 겁니다. 장밋빛 미래입니다. 통일 한국은 말입니다. 2060년 1인당 GDP가 78,531달러, 세계 7위로 예측이 되고 북한의 경제 성장으로 남의 저성장 기준도 탈피가 가능하고 경제 활력의 제고다라고 국회 예산처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은 삼족배이 동명성황 때부터 왕실에서 내려오던 황금을 녹여 특별히 공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만들었소. 백제, 신라, 그리고 우리 고구려는 같은 말을 쓰며 비슷한 생활을 하는 나라야. 같은 조상으로부터 피와 살을 받았지. 결국 우린 한 뿌리를 타고난 가지들인게. 헌데 왜 우리가 서로에게 칼을 휘두르며 싸워야 한단 말인가? 우리는 서로 적으로 싸울 상대들이 아니오. 과학과 도모를 통해 중원으로 진출해야 하는 것이 한빛줄을 타고난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이라 나는 생각하고, 우리의 반목은 결국 공멸로 가는 것이며 우리의 화합은 중원으로 진출하는 길을 여는 것이오. 짐은 저 넓은 대륙으로 이 땅의 기상이 옮겨가길 바라오. 그리고 짐이 정복한 저 넓은 대륙의 많은 것들을 여기 있는 백제, 신라와 함께 나누고 싶소. 우리가 하나의 뜻으로 뭉친다면 우리 한민족의 기상이 중원을 뒤흔들 날이 올 것이라 나 탐덕은 믿어 의심치 않소. 나 탐덕이 이 삼족배를 왜 그대들에게 선물로 주는지 그대들은 깊이 생각하고 앞날을 열어가는 해안을 가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오.
감사하옵니다. 소중히 간직하겠사옵니다. 알겠사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통일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점진적 통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말입니다. 역사는 거울입니다. 과거의 역사책을 보면 끝에 거울 감자가 붙습니다. 국조보감, 동국통합, 그렇지 않습니까? 이 거울이라는 게 뭡니까? 과거에 있었던 어떤 현상을 보고 오늘의 날에 되돌아보고 미래를 측정하는 이게 역사 연구의 이유입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먼저 통일한 통일 선배가 있겠지 말입니다.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 통일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훨씬 더 부드럽게 굳이 통일 비용을 많이 들여가지 않으면서 통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독일의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은 89년에 서독과 동독을 가로막고 있던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와, 너무 좋아하십니다. 굉장히 부럽지 말입니다. 그래서 이른 해인 1990년에 독일은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기쁨도 잠시, 여기는 독일은 굉장히 위기를 맞이합니다. 물론 일시적인 위기인데 너무 급진적으로 통일이 되다 보니까 통일 비용이 막대하게 드는 겁니다. 일단 경제적인 측면으로는 매년 140조 원씩 드는 겁니다. 왜냐? 동독을 소득에 맞춰야 되니까. 그래갖고 1000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통일 비용에는 뭐까지 들어가냐면 어떤 오랜 기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인 이질감, 문화적인 차이, 거기서 오는 암흑이, 범죄, 차별 이런 것들까지 통일 비용으로 계산하니까 이건 1000조보다 훨씬 더 많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점진적 통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서로 간의 문화적, 사회적으로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서 이질감을 해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서 말입니다. 민족을 뭐라고 정의를 하느냐? 동일한 땅에서 동일한 인종이, 동일한 역사적 사건을 거치면서 동일한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는 집단, 이것을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입니다. 이 민족의 구성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언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언어가 달라지면 소통이 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으면 서로 간의 불신만 쌓이게 될 겁니다. 자, 지금 북한이 쓰고 있는 용어가 우리가 쓰는 용어와 얼마나 달라져 왔는지 제가 표를 한번 준비하고 와봤습니다. 자, 북한에서는 군인 가족을 후방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문어를 낙지라고 부르고 낙지를 문어라고 부릅니다. 반대입니다. 그 다음 현미를 황정미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냉면을 녹말국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언어가 달라져 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정말 슬프고 무서운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점진적 통일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남한 주도의 통일입니다. 이거는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고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는 주장이 아니고 말입니다. 자, 가족이 있는데 헤어졌습니다. 근데 다시 재결합할 거면 형님이 잘 살고 동생이 어렵습니다. 그럼 당연히 형님이 끌어안아야지 동생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자, 우리의 통일 역사를 살펴보면 말입니다. 6.25 전쟁 직후 50년대, 60년대에는 말입니다. 북한의 통일을 우리한테 적극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우린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반공이었습니다. 다오지마 방공! 왜 그랬을까? 그땐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그때 통일은 우리가 흡수당하는 흡수 통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통일 정치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통일을 제안한 것은 우리가 그들보다 잘 살게 된 72년이었습니다. 그래서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으로 그때 처음 남북 간의 상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뭐 기억나십니까?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어르신분들이 있으시다면 기억이 나실 텐데 갑자기 뉴스 속보로 당시 유라 중앙정보부장을 본 겁니다. 중앙정보부는 지금으로 따지면 국정원인데 그때 중앙정보부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후락입니다. 실은 평양에 다녀왔습니다로 첫 말문을 띄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북한에서도 인민방송으로 우리가 조속한 신뢰에 자주평화민족 대단기를 원칙 하에 통일하겠다. 동시에 합의를 본 최초의 역사적 사건이 7.4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그때 국민들이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유일하게 쉬는 평양에 다녀왔습니다가 유행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 시간에 늦지 않습니까? 그때 모바일폰이 없으니까 보통 한 30분에서 1시간 늦습니다. 그럼 막 남자친구를 좀 팍 쏟아붓는 겁니다. 저기 왜 헤어지고 싶어? 왜 늦었어? 아 미안해, 쉬는 평양에 다녀오는 거고. 그냥 용서. 옛날에 저희 형님들 어릴 때까지만 해도 학교에 지직하면 기억나신다는데 옛날에 막 엉덩이 맞고 벌 받고 그러셨다네요. 지각한 놈들 다 여기 또 붙여! 왜 늦었어? 선생님, 지금 평양에 다니구나 늦었습니다.
재밌는 녀석이네. 들어가. 이럴 정도로 굉장히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통일의 무력은 그냥 이후 계속 남한주도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 때는 인도 기본합의서라는 어떤 두 번째 흐름이 채택이 되는데 그게 제5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도출된 내용인 겁니다. 그 5차 남북 고위급 회담은 권정동 로컬 호텔에서 열린 겁니다. 역시 우리 주도했습니다. 그 다음 활동에 뭡니까? 2000년 김대중의 유로 공공선언, 그리고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식사선언, 이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도 북한도 받아들여야 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남한 주도 아래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럼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통일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그럼 과연 우린 어떤 덕목을 조상들로부터 배워야 되겠습니까? 바로 관념과 포용이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관념과 포용의 정신이 우리 국민의 가슴 속에 있어야 통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텐데 말입니다. 이거는 신라의 법흥왕과 후삼국 통일을 이룬 고려의 왕건한테 덕목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법흥왕은 신라의 전성기 이룬 왕 중에 한 분인데 근데 금강가야 마지막 왕이 김구해라는 사람이 여기는 신라 법흥왕한테 스스로 항복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흡수통일이 된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법흥왕이라면 그 김구해라는 분을 어떡하겠습니까? 처단하겠습니까? 아니면 끌어안겠습니까? 넓은 마음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하고 통일할 때 북한 인민을 경제적, 인도주의적 지원으로 그들의 민심을 잡으면 됩니다. 절대 깔아보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같은 민족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자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득권 어떻게 할 겁니까? 북한의 기득권은 통일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배부르고 등 빠지니까. 그들은 신문 보장과 안전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거 안 해주면 통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이렇게 신분 보장을 해줌으로써 우리의 고마움을 느끼고 능력 발휘를 해서 통일 한국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역군으로 만드는 이런 자세를 우리는 여기 있는 법흥왕한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은 또 고려 왕건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분단된 적이 총 3번 있지 말입니다. 고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 신라에 의해서 통일이 됐습니다. 이민족을 끌어들여 무력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두 번째 분단은 뭐냐면 통일신라와 발해 남북국 시대였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다시 후삼국, 통일신라가 다시 후삼국으로 갈라집니다. 뭐 후백제, 후고려, 신라 이렇게 갈라지는데 이거를 다시금 재통일한 사람이 왕건입니다. 역시 무력에 의한 통일이었습니다. 근데 왕건은 적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그 관명의 정신이 있어서 통일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려군이 오면 왕건이 오면 훈훈한 분발을 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이 왕건한테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왕건이 힘이 세졌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후백제의 견훤이 스스로 권력을 포기하고 왕건한테 항복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식이 있는데 이 신검이라는 자식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권력을 차지한 겁니다. 그리고 견훤을 절에다 가두었습니다. 근데 견훤이 몰래 탈출을 해가지고 후백제를 벗어나서 왕건을 찾아간 겁니다. 철천지 원수였는데 내가 면목 없이 찾아왔어. 죽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건이 견훤을 끌어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신 용서 잘못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보다 연세도 많고 하시니 저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세상의 천천치 원수, 전쟁터에서 싸우던 적장, 견훤을 아버지로 삼고 후지를 주고 본인의 딸을 시집보냈습니다. 본인 아버지한테.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신검한테 얘기한 겁니다. 신검, 자네 아버지 잘못했네. 후백제 이제 끝났어? 근데 신검이 끝까지 덤빈 겁니다. 그래서 왕건이 항복한 견훤을 앞세워서 토벌을 가서 무력으로 토벌을 해서 후삼국의 통일을 이룬 겁니다. 그럼 신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버텼으니까 군복기로 제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왕건은 신검을 불러다 얘기합니다. 신검아, 너 어떡하냐? 이제 나라도 잃고 권력도 잃고 네 아버지도 내 아버지 됐다. 너 어쩔 거야? 울지 마라. 너 이제 아버지도 없고 하니까 너 내 아들 해라. 아들을 삼아. 이 뭐야? 아니 아버지는 아버지 삼고 아들은 아들 삼고 이 남이지만 족보를 완전히 파버린 사람입니다. 이렇게 끌어안았던 게 왕건입니다. 그리고 기득권 세력의 반발을 막기 위해서 각 지방에 있는 유력가들, 호족들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내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정략 결혼론입니다. 그래서 호족의 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럼 본인이 사위가 되는 건데 사위를 죽일 호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생각보다 그를 노리는 호족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도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 부인이 29명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결혼한 겁니다. 이게 왕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끌어안았던 이런 어떤
거품왕이랄지 왕건의 포용의 정신, 한명의 정신을 통일의 주체 세력인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속에 가져야지만 우리가 완벽한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슨 일이냐? 배고프다! 어서 쏙 비켜라! 여기 이 음식들을 조금씩 나눠 먹으면 이 수용소 안에서 죽어나가는 사람은 없을 것이오. 무슨 개소리를 짓거리느냐? 가뜩이나 먹을 게 부족한데 나누어 먹다니! 먼저 먹는 놈이 임자지! 무식이 임자라고! 예! 야! 맛 좀 보라! 똥물이잖아 이거! 저 뒤를 보시오. 비록 태어난 나라는 다 다르지만 우린 당나라와 싸운 죄로 이곳에 끌려왔소이다. 이 안에서는 우린 다 같은 동지이자 벗이란 말이오. 헌데 자기 배를 좀 더 채우고자 동료가 옆에서 죽어나가는 것도 모른 척하고 있어. 아니, 자신의 살을 찌우고자 동료들의 목숨을 갉아먹고 있어이다. 닥쳐라! 여기선 살아남는 게 우선이야! 저 당나라 놈들이 왜 이런 식으로 배식을 하는지 모른단 말이오. 아주 적은 음식을 내놓고 있어이다. 그것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분열시키기 위한 수작이란 말이오. 이곳에까지 와서 더 이상 분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소이다. 지금이라도 고구려 백제 신라인들이 힘을 합친다면 이곳을 박차고 나갈 수가 있을 것이오. 이미 망하고 없어진 나라다. 우리가 힘을 합친다고 도대체 무엇이 달라지는가? 우리는 아무런 불만이 없었다. 헌데 내놈이 우리가 먹는 밥에 똥물을 끼얹었어. 그러고도 무사했어 싶으냐? 내놈을 용서치 않겠다. 이러지들 마시오. 다 같이 함께 나눠 먹으면은 목숨을 연장할 수도 있어이다. 자, 이제 마무리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통일을 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일을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통일 이후 The Day After Day 100년 뒤의 역사만 바라보면 이거는 뭐 대한민국의 아니만을 생각하는 거지만 적어도 우리 민족은 1000년 뒤의 역사를 생각해야 모두가의 중심 국가로 우뚝 설 거 아닙니까? 통일 이후에 우리 민족이 어떤 동봉을 가져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협력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지역 블록화라고 그러는데 그 유럽의 역사 보면 치고받고 막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지리네들끼리.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의 블록을 만든 겁니다. 그게 미국에 대응하는 이유 아닐까? 화폐까지 통일했습니다. 유로 보십시오. 그러니까 시리기 맞으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지 말입니다. 캐나다와 미국과 그리고 멕시코에 있는 나프타 블록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동아시아에는 그런 경제 블록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중심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중국 보겠습니까? 사회주의 체제를 바탕하고 있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지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미국하고 등을 치고 있습니다. 자, 가까운 나라 일본은 어떻습니까? 협상 문제부터 해결이 돼야지 말입니다. 이거 해결 안 되면 뭐 동북아의 중심 국가 변방 국가도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이 중국과 일본한테 민족 감정이 심하지 말입니다. 그냥 진심 어린 사과하면 되는데 그게 지금 안 풀리고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중심 국가가 되면 좋겠지만 남북이 갈려있는 상황에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당신아 사세요 그럴 겁니다. 취급도 안 되고 감량도 안 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어떻게 중심 국가가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통일을 이루면 동북아 중심 국가가 될 수 있지 말입니다. 첫 번째 명분이 있습니다. 지금 뭐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외국에 계시던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외 동포들의 그런 입장이 말이 아닙니다. 외국에 나가보신 분들 뭐라고 물어봅니까? 나 where are you from? 그러면 코리아다. 나 코리아. 뭐라고 그럽니까?
로스냐 사우스냐. 정말 그 얘기가 그한테 막 뭘로 들렸냐면, 야, 왜는 너희끼리의 문제도 제대로 해결 못하고 있냐? 뭐 이런 걸로 들린다고 하셔서 전 너무 싫은 겁니다. 네. 그럼 우리가 우리 문제 하나 우리끼리도 제대로 통합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유엔에 가서 세계 무대에서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평화를 얘기하고 통합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문제도 하나 해결 못하면서 위상이 많이 안 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우리가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와, 코리아 최고다. 정말 세계 유례 분단 국가였는데 너희가 그런 역경에 딛고 주변과의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가 통일이 됐구나.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국가의 브랜드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서 오는 이익은 따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정학적 위치를 보겠습니다. 딱 우리나라가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그것이 과거에는 핸디캡이었습니다. 근데 통일 한국을 이루고 나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나면 이것이 핸디캡이 아니라 럭키로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딱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끌어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엄청난 힘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조사 기간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종합 7위입니다. 북한의 군사력 막강하지 않습니까? 둘이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 러시아 다음입니다. 중국하고 3, 4위를 다투게 됩니다. 무서운 국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적으로도 우리가 국가 브랜드가 높아지니까 한류 문화가 더 뻗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도할 수 있다는 거, 통일만 되면 세계 중심에 설 수 있다는 걸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혹시 누가 압니까? 남한 주도의 통일만 이루어진다면 북한에 있는 핵도 자연스럽게 우리 손안에 들어올지. 그렇게 된다면 함부로 우리나라는 넘보는 국가도 없을 겁니다. 그와 동시에 다른 나라의 도발도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는 경고합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힘을 가졌을 때 어떤 선택을 하냐가 당사자와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역사가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힘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나치지 말입니다. 자신들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독일이 국민들을 선동했지 말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국민들이 얼마나 힘겨운 생활을 지금까지 해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런 일은 멀지 않습니다. 가까이도 있습니다. 제가 사파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 사파는 1910년 일제에게 국권을 피탈당한 바로 그 해에 일본의 정치 잡지 도쿄포이라는 잡지에서 가져온 사파가 되겠습니다. 일본의 이 지금 날짜를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국권 피탈당한 게 8월 29일입니다. 1910년. 그리고 그 해에 11월 1일날 잡지에 실린 만화입니다. 일본인들의 그 어떤 생각을 담은, 당시 일본인들의 생각을 담은 만화인데 제목이 저승에서 만난 두 영웅의 악수입니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바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왼쪽의 인물이고 왼쪽의 인물은 300년 뒤에 선배님이 그 이쑤시 때문에 이루지 못한 꿈을 제가 초석을 닦고 왔습니다. 300년 동안 잘 계셨으니까 라고 악수를 하는 바로 친정의 원유 이토 히로부미가 바로 왼쪽의 인물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사고입니까? 이게 당시 일본인들의 사고였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 집 밟고 중국으로 쳐들어갔지 않습니까? 중국 가서 어떤 짓 했습니까? 당시 일본군들이 난징에 가서 3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거기엔 어린이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고 힘없는 민간인이 다수였습니다. 그게 난징 대학살입니다.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이 막 부강해져서 지금 전세계 1위입니까? 역사는 반드시 심판합니다. 창세기 1회 최초의 원폭 실험장이 됩니다. 히로시마 앨범, 나가사키법. 미국에 핵폭탄이 2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본 그때 죄 없는 민간인, 일반 부녀자, 어린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죄 없는 민간인들이 원자폭탄 2방에 몇 명이 죽었겠습니까? 30만 명. 난징하고 똑같습니다. 난징에서 30만 명 죽이고 자기들 핵폭탄 터뜨려서 30만 명 죽은 겁니다. 그 외에 히틀러와 일본의 공국주의자들 때문에 가진 힘을 잘못된 곳에 쓰는 그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전 세계에 얼마나 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상처를 입고 죽었습니까? 이런 것들이 역사는 우리한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통일당국이 막강한 힘을 가질 텐데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동목을 가져야 합니까? 어떤 행보를 가해야 되고 어떤 동목을 가져야 합니까? 바로 에미네의 정신, 이것이 통일한국의 국민들이 가져야 될 동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과 위대한 사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과 위대한 사람을 나누는 기준은 에미네의 사랑이 있냐 없냐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히틀러, 토요토미 히데요시, 이토, 히로부미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사람 사랑에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유능함을 엉뚱한 곳에 표출을 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대 얘기하는 위인들 누가 있습니까? 한국사에 떠오르는 최초인 태조왕건, 또 세종대왕, 또 이순신, 이분들은 모두 에미네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위대한 위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우리는 에미네 정신을 가진 민족으로서 통일 이후에 세계의 중심에서
인류 평화, 인류 공약이 임하지 않는 위대한 민족국가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우리가 뭘 어찌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오. 형님. 장군. 지금부터 우린 산 곳곳에 함정을 파놓고 덫과 죽창을 심어놓을 것이오. 우리가 수적인 열세를 극복하고 저들을 막아내려면 이 귀부산 전체를 무기로 사용하고 요새로 활용해야만 하오. 우리 신라 쪽엔 목공 출신들이 많소이다. 나무를 깎아 망루를 세우고 함정을 만든 일은 우리 신라 쪽에서 담당하겠어. 고맙소이다. 우리 백제에는 석공들이 많소. 돌 다루는 일은 우리에게 맡겨주시오. 좁은 샛길이나 협곡에서는 바위를 굴려 공격할 것이니 그대들이 책임져 주시오. 알겠소이다. 사냥을 하고 먹을 것을 구하는 일은 우리 돌궐님들에게 맡기게. 고맙네. 고마워.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왔습니다. 66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6.25 전쟁이 끝난 직후였지 말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평화였습니다. 당시 유엔 120국 중에 119위였습니다. 아프리카 다음으로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배님들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학생들이 지금의 각 분야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대한민국은 잘 유지되고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한번 기약해 봅시다. 그때도 우리가 통일에 이루지 못하고 그냥 반죽인 나라에서 인구도 없고 영토도 좁고 강대국들한테 목도시처럼 이렇게 놀이개처럼 막 놀아나는 삶을 살아야 할지, 아니면 통일을 이루고 세계의 중심이 되어서 인류 공약에 이바지 않은 그런 통일 국가로 급부상할지, 거기에 대한 단초는 첫 시작은 지금 우리 손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행합의되다. 모르면 행동할 수 없습니다. 알아야 행동할 수 있고 행동함에 있어서 본질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통일을 위해서 한 발 한 발 걸어 나갑시다. 그러면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소원이고 그리고 우리의 의미이자 권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상 외국 유튜버 강두훈이었습니다. 오늘의 지천서, 통일을 하면 우리에게 드는 비용보다 우리가 얻는 편익이 더 크다. 예. 바다는 별, 빗물은 달빛, 저 높은 내 삶에 비추는 것, 가져야 수도 잡을 수도 없어, 제자에 그저 머무는 것, 흘러 귀한다 아무 변함없이, 허나 꿈을 꾼다 아무 변함없이, 시대에 가는 우리 둘이 다시 하나가 되는 넌 하나 할 거 없이, 형제가 남됐고 친구가 적이 됐어, 남과 북으로 나뉘었고 상처는 어느새 병이 됐어, 이념이 달라서 달랐던 문, 서로를 향해서 가로막는 벽이 됐어. 근데 우심 여전해. 새 벽을 세워 가자. 달을 바라보며 소리를 들어본다. 별에 박혀있는 밤하늘 비춰본다. 그곳의 달, 그곳의 밤,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맘, 허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표식은 마음조차도 없을 거야. 예전 나와 같이 관심이 없거나 귀찮아할 거야. 나만 잘 되면 됐지. 어떻게는 되겠지. 뉴스를 보고 고개를 젓지만 욕만 하고 TV를 끄겠지. 늘 제자리를 걸어 그 중심에 너와 나의 무관심이 서있네. 위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런 마음가짐에 변화가 더디네. 솔직히 난 정치와 이념은 모르지. 우파와 좌파 만번을 들어봐도 이해를 못하지. 그딴 거 집어치우고 어차피 머리만 아프고 네가 최소한 할 수 있는 건 작지만 소중한 단 몇 가지. 변화를 향한 영원, 평화를 바라는 것, 평등과 자유박탈, 강한 자들 위한 진심 어린 응원, 한민족의 꿈의 성원, 다시 하나 되는 꿈꾸는 것, 그 꿈의 실현 위에 모든 걸 바치는 3대에 향한 후원. 이상을 꿈꾸는 자리, 세상은 이상의 봐, 가능성을 지어보려는 자리, 되어두곤 삐딱하게 봐. 허나
난 포기 안 해. 난 절대 포기 못해.